타이틀은 Gamification in Cloud Network Configuration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저희가 이 IT가 자꾸만 이제 발전함에 따라서 실제로 저희가 이제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그런 빈도수가 굉장히 많아지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많은 회사들이, 특히 하이텍 IT 기업들이 이제 보통은 이제 자기네들이 데이터 센터를 다 가지고 있죠. 근데 이제 그것이 요즘에는 그 데이터 센터 안에 있는 모든 애플리케이션들을 클라우드로 지금 이렇게 마이그레이션하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이익이 많죠. 클라우드 컴퓨팅을 이용하면 굉장히 많은 이익을 볼 수가 있고요. 물론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 정말 너무나 유출이 돼서는 안 되는 데이터들은 그 회사 내에 데이터 센터 안에 저장을 하고 있지만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은 전부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올리는 그런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클라우드 컴퓨팅, 그 다음에 온프레미스라고 하면 이제 그 데이터 센터죠. 회사 내에 있는 데이터 센터를 온프레미스 데이터 센터라고 하고, 그 다음에 클라우드는 클라우드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 클라우드나 또는 온프레미스 컴퓨팅 서버들을 갖다가 컨피그레이션 하는데 상당히 복잡해요. 굉장히 많은 서비스, 지금 뭐 가령 AWS 같은 경우에는 100개 이상의 그 애플리케이션이 지금 제공이 되고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이렇게 컨피그레이션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죠. 굉장히 컴플렉스하고, 그 다음에 오류를 갖다가 계속 발생시키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그 클라우드 컨피그레이션 할 때 어떤 점을 고려해야 되는지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온프레미스, 아까 얘기했듯이 일단 데이터 센터, 그러니까 회사의 데이터 센터 안에서 이 네트워크를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그죠? 예, 그 구성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클라우드 네트워크로 갈 때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제 그럼 이런 그 구성 요소들을 갖다가 이제 셋업할 때는 어드미니스트레이터, 관리자가 있겠죠. 예, 그래서 클라우드 네트워크 어드미니스트레이터가 있는데 이 어드미니스트레이터가 어떤 작업을 해야 되는지를 뭐 잠깐 소개를 시켜드리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쉽지 않은 작업이고요. 굉장히 복잡한 작업이고, 그 다음에 그 오류가 많이 발생되는 그런 작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그 관리자들을 갖다가 저희가 트레이닝 시키고 그리고 그렇죠. 그래서 인재를 키우기 위한 그런 방법의 하나로 우리가 그것을 게미피케이션을 사용해서,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그 셋업하는 과정, 그 컨피그레이션을 셋업하는 과정, 이런 것들을 갖다가 트레이닝을 시키기 위한 그런 게임화를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굉장한 모티베이션을 가지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흥미를 가지고 살 수 있고요. 참여도도 높아지고. 그래서 그런 게미피케이션 했을 때 우리가 어떤 이익이 있는지 잠깐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켓 사이즈. 사실 이게 지금 IT하고 게미피케이션하고 지금 접목을 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상당히 지금 뭐라 그럴까, 레볼루셔너리? 그러니까 일반적인 IT 회사들이 이런 이제 어떤 뭐 컨피그레이션 하는 그런 툴들을 보면, 그렇죠? 이게 대시보드가 나와요. 그래서 대시보드에서 일일이 다 자기가 아는 정보를 갖다 다 이렇게 집어넣고 컨피그레이션하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러가 많이 일어나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갖다가 게임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능숙하게 하다 보면, 특히 이제 MZ 제너레이션은 게임으로, 그렇죠? 예, 게임으로 이렇게 자라난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인재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이 게미피케이션, 그래서 컨피그레이션 하는 모든 스텝을 게미피케이션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을 트레이닝 시키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그 마켓 사이즈가 얼마나 되는지, 가령 네트워크 컨피그레이션 하기 위한 마켓 사이즈가 얼마고 또 게미피케이션 마켓 사이즈가 얼마인지 잠깐 알아보고요. 그다음에 마치기 전에 저희가 그 뭐 다크하고 쿠버네티스 이그젬플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너무 테크니컬한 거기 때문에 뭐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그런 이그젬플 하에서 우리가 가령 시뮬레이티드 게미피케이션을 했을 경우에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제가 이제 게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그죠? 시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게임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렇지만
제 나름대로 이거를 게임으로 만들면 어떻게 될 것인지라는 시나리오를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훨씬 더 나보다 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더 있으리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 게미피케이션 하는 전문가들하고 IT 전문가들이 같이 합쳐서 뭔가 새로운 마켓을 창출해낼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게임을 그런 시뮬레이티드 된 게임을 통해서 우리가 트레이닝을 시킬 때, 인재를 트레이닝 시킬 때 뭐 여러 가지 모티베이션을 많이 줘야 되는데 이제 그럴 때 우리가 뭐 포인트라든지 뭐 리더보드라든지 배지라든지 서티피케이션 이런 걸 사용할 수가 있고요. 뭐 그런 분야는 뭐 여러분이 더 전문가시기 때문에 길게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결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안하는 그 제안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가 크라우드 컴퓨팅에서 뭐 다커라든지 쿠버네티스라든지 이런 것을 컨피그레이션 하는 그 프로세스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다. 그렇기 때문에 잘 트레이닝이 되지 않은 사람들이 그런 관리자가 이런 컨피그레이션을 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오류를 발생하는 그런 복잡한 프로세스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갖다 잘 트레이닝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물론 시간적으로 많이 시간이 들겠죠. 그렇지만 투자를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런 사람들을 잘 트레인 시켜서 실제 상황에서 에러를 일으키지 않는 그런 컨피그레이션을 잘 할 수 있는 관리자를 생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특별히 또 MZ 제너레이션은 게임하고 굉장히 게임을 통해서 자라난 세대이기 때문에 이런 MZ 세대들에게 이런 그 게미피케이션 된 이런 툴을 이용해서 트레이닝을 시키면 참 좋을 것 같다. 그 다음에 그죠? 이 게미피케이션이 실제로 굉장히 복잡한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뭐 대시보드나 뭐 이런 걸 갖고 우리가 프로세스하는 게 트레이닝 시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게미피케이션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트레이닝해서 이런 테크닉, 이런 기술을 갖다가 얻게 하는 것이 굉장히 하나의 솔루션이 될 수 있다. 라는 것이 제가 제안드리는 요약입니다. 그래서 뭐 이건 좀 테크니컬한 거기 때문에 제가 조금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우리가 크라우드의 어드미니스트레이터인데 내가 이제 가령 회사에 있는 그 데이터 센터에 있는 내용들을 리소스를 갖다가 크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 할 때 그쵸, 지금 한 14개 정도의 스텝을 갖다가 제가 보여드렸는데 사실은 이것보다는 훨씬 더 많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고 특히 이제 크라우드 컴퓨팅이 제공하는 서비스들이 100가지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서비스들을 갖다가 다 셋업하기 위해서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스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첫 번째는 어카운트 세팅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빌링, 내가 어떻게 페이를 할 건지 이런 것도 설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로그인 할 때 시큐리티, 그 다음에 아이덴티티 매니지먼트를 해야 되고요. 이것은 결국 우리가 로그인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MFA, 그렇죠? 멀티팩터 오텐티피케이션을 사용해서 뭐 패스워드, 그러니까 그렇죠? 유저네임, 패스워드가 뿐만 아니라 뭐 가령 핸드폰으로 오토라이제이션을 다시 시키는 그런 작업들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크라우드 컴퓨팅이 리존에 많이 퍼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웨스트에 하나 있고 이스트에 하나 있고 남부, 북부 뭐 이런 식으로 데이터 센터들이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리존에서 또 어떤 어베이러블 존에서 우리가 크라우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셋업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내가 크리에이션하는 모든 리소스들, 그러니까 내가 사용하는 그렇죠? 서버라든지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게 우리가 태깅을 붙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제 더 이상 사용이 필요 없을 경우에 이런 것을 다 프리시켜야 되는데 자기가 엘로케이션한, 자기가 이제 셋업한 모든 리소스를 갖다가 다 프리시킨다는 거는 상당히 어렵죠. 왜냐면 내가 가령 100가지 이상의 리소스를 갖다가 셋업을 했다. 근데 그걸 다 프리시켜야 되면 그 일일이 다 찾아가서 그거를 프리시켜야 되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그 리소스, 내가 엘로케이션한 리소스에 태깅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태그에 대한 리소스를 디엘로케이션, 프리시켜라. 이렇게 하면 한꺼번에 리소스가 다
디알로케이션이 되겠죠. 예, 그래서 그 리소스 오르가니제이션을 해야 되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게 스토리지, 그렇죠? 그래서 뭐 버킷이나 스토리지 컨테이너나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내용물들을 갖다가 어떻게 인크립션 시키는지 이런 것들을 셋업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서버를 갖다가 우리가 여기서 보면 인스턴스라고 하는데,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컴퓨팅 리소스를 갖다가 우리가 런치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 컴퓨팅 리소스를 서버를 하나를 할 거냐, 두 개를 할 거냐, 뭐 10개를 할 거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컨피그레이션을 해줘야 되고요. 특히 저게 AWS 같은 경우 뭐 다른 클라우드 플랫폼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오토 스케일링 또 로드 밸런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토 스케일링은 내가 그쵸 서버 2개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유저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트래픽에 맞게 그죠 인스턴스를 계속해서 증가시킬 수 있는. 그 다음에 또 디맨드가 줄어들면 내가 사용한 서버의 개수를 또 줄일 수 있는 그것이 자동적으로 될 수 있게 우리가 셋업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로드 밸런스는 뭐 한쪽 서버에만 계속해서 트래픽이 가면 그 서버가 너무나 바틀렉이 되죠. 그러니까 내가 10개의 서버를 엘로케이션 했다 그러면 모든 리퀘스트가 다 골고루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로드 밸런스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셋업을 해줘야 되고요. 근데 만약에 내가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한다,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한다든지, 또 뭐 몽골DB를 사용한다든지 하면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크리에이션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그 데이터들이 그죠? 뭐 우리가 보통 데이터를 저장할 때는 한 곳에만 저장하지 않죠. 멀티플 플레이스에 많은 곳에 듀플리케이션해서 저장을 해둬요. 그래서 한 곳에서 데이터를 다 잃더라도 다른 곳에서 리커버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건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백업이라든지 리커버리 스킴을 갖다가 다 셋업을 해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이 클라우드 안에 내가 지금 리소스를 다 엘로케이션해서 그다음에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실제로 얘가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계속 해야 되겠죠. 그리고 어떤 디바이스가 지금 바틀렉이 돼서 퍼포먼스가 잘 안 나온다. 이럴 때, 그 다음에 에러가 일어났을 때 에러 로깅 같은 게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셋업을 해서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그 뭐라 그럴까 오퍼레이션을 할 때, 그렇죠? 우리가 디플로이가 돼서 오퍼레이션을 할 때 이 상태를 계속 우리가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 셋업해 줄 수가 있고요. 네트워킹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 뭐 클라우드는 네트워킹이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버추얼 프라이빗 클라우드라는 그 도메인 안에서 모든 트래픽이 이제 진행이 될 수 있게 그 안에 뭐 서브넷이라든지 라우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셋업을 해줘야 되고요. 일단 클라우드가 만들어지면 바깥에서는 전혀 그 클라우드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인그레스라든지 그래서 바깥에서 트래픽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네트워킹을 갖다가 다 셋업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면 거기에 루트 패스워드가 있죠. 그 외에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에 인크립션 하기 위한 키들이 있는데 그런 시크릿 키들을 갖다가 매니지하는 그죠? 키 매니지먼트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전체 시스템이 그죠? 전체 시스템이다. 아까는 데이터가 이제 없어지는 경우를 얘기했고 지금은 전체 시스템이다. 뭐 가령 재난이 일어나가지고 그죠? 예. 특히 이제 우리가 뭐 911 같은 거 생각해 보면 거기 파이낸셜 빌딩 아닙니까? 거기에 엄청나게 중요한 데이터들이 있는데 그 911 기습을 받아가지고 전부 그 2개의 쌍둥이 빌딩이 다 무너졌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데이터는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그 데이터가 그죠? 예, 거기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뭐 LA도 하나 있고 달라스에도 있고 하니까 그 데이터를 다 리커버리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디제스터 리커버리죠. 예. 그런 것을 우리가 또 셋업을 해줘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로컬 에어리아에 펄러시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펄러시를 다 잘 맞춰야 되겠습니다. 또 거버먼트 펄러시가 있겠죠. 이런 것도 잘 맞춰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다 다큐멘테이션을 잘 해야 되는 이유는 그렇죠? 우리가 한 사람, 그러니까 이것을 다 해준 한 사람이 만약에 뭐 사직을 한다든지, 그죠? 뭐 직장을 옮긴다든지 하게 되면 뭐 후임으로 오는 사람들이 뭔가를 해줘야 되는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다큐멘테이션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물론 코스트 매니저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그죠? 실제로 클라우드를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이런 컨피그레이션을 다 해줘야 되는데 이것만 봐도 그렇게 쉽지는 않죠. 쉽지 않은 프로세스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 가령 뭐 FB라고 했는데 이게 뭐 페이스북에 안에 있는 그 데이터 센터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렇죠? 그 안에 이제 이런 컴포넌트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조금 여기서 보면 여기에 유저가 웹 브라우저를 이용해서 그래서 어떤 리퀘스트, HTTP 리퀘스트를 보내면 그쵸? 여기 로드 밸런서를 통해서 서버 쪽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서버가 뒷단에 있는 애플리케이션 서버에 그 리퀘스트를 포워딩 해주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앞에 웹 서버는 일종의 저 뒷단에 있어서는 클라이언트지만, 그죠? 앞단에 유저에 대해서는 이게 웹 서빙이 되겠어요. 그래서 HTTP 리퀘스트를 받아서 그것을 갖다가 프로세스 해줄 수 있는 백엔드로 보내주는 역할을 한다. 보통 리액이라든지 뭐 자바스크립트라든지 뭐 자바라든지 이런 랭귀지로 우리가 얘를 임플리멘테이션 할 수 있고요. 가령 이게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리퀘스트다 그러면 이 웹 서버가 뒤에 그죠? 애플리케이션 서버에게 보내줘요. 그래 애플리케이션 서버 얘는 보통 이제 스프링 부트나 뭐 이런 자바 플랫폼을 이용해서 그 리퀘스트를 받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것이 데이터베이스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에 이렇게 리퀘스트가 들어가게 되면 이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 또는 몽골 데이터베이스가 리플라이를 해주고 그것이 다시 그 리플라이가 유저한테 다시 돌아가는 그런 작업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서버죠. 지금 여기에 보면 버추얼 머신이 4개 있는데 쉽게 생각하면 버추얼 머신을 하나의 서버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 버추얼 머신이 여러 개가 있어서 그리고 그게 여러 가지 서버에 이렇게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서버가 가령 크래시가 됐다고 하더라도 거기서부터 리커버리를 할 수가 있죠. 이제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죠? 웹 서버, 그다음에 애플리케이션 서버, 그다음에 여기 데이터베이스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령 스토리 페이지 같은 경우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이미지가 있죠. 영상이 있고 이런 것들은 여기 이제 버킷에 그렇죠? 익스터널 스토리지에 저장을 해두고 그 다음에 뭐 동영상 같은 것도 여기에 저장을 해줄 수가 있죠. 익스터널 스토리지에.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컨텐츠 딜리버리 네트워크를 통해서 모바일 유저나 또는 PC를 사용하는 유저에게 전달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령 그 웹 페이지가 나오면 거기에 여러 가지 애드버타이즈먼트가 있는데 그 애드버타이즈먼트에다가 클릭을 하게 되죠. 그리고 뭐 다른 페이지로 옮겨갈 때 또 탭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클릭이 되는지 그런 것을 알아야지 우리가 마케팅에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클릭 스트림 어널리시스라는 그런 컴포넌트가 있어서 얘가 지금 우리가 스파크나 하둡 요거는 지금 그죠? 이게 빅 데이터죠. 빅 데이터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갖다가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인데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애널라이즈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ETL이라는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 뭐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 그다음에 몽골DB, NoSQLDB 같은 그런 멀티플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와서 그래서 데이터 웨어하우스에다 저장을 한 후에 그다음에 그 데이터를 분석하는 그런 방식도 있습니다. 이제 그 외에도 뭐 SMS 메시지죠. 그러니까 유저와 유저끼리 또는 관리자와 관리자끼리 서로 교통할 수 있는 이메일이라든지 또는 메시지 큐라든지 또는 SMS라든지 이런 작업들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런 애플리케이션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전체 시스템에 모니터링 대시보드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그렇죠? 온 프레미스 데이터 센터가 보통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것을 갖다가 이제 클라우드로 옮기게 되려면 우리가 쿠버네티스 컴포넌트를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파드라는 게 있고 노드가 있고 클러스터가 있고 그다음에 리플리케이션 컨트롤러, 서비스, 디플로이, 볼륨, 디플로이먼트, 시크릿, config map, etcd, 그다음에 뭐 stateful set이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냥 파드라는 거는 아까 보면 버추얼 머신 안에 애플리케이션이 돌잖아요. 그 애플리케이션이 도는 그걸 우리가 컨테이너라고 하는데 컨테이너가 돌 수 있는 일종의 그렇죠? 버추얼 머신이에요. 그래서 파드 안에 지금 컨테이너가 돌게 되고요. 그 다음에 노드는 이 파드를 여러 개 그렇죠? 여러 개 런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파드를 지금 실행하고 있는 프로그램,
그죠? 프로세스라고 하는데, 그 프로세스가 여러 개, 그 파드가, 그러니까 파드가 여러 개 하나의 노드 안에 돌 수 있다. 여러분이 노드를 그냥 하나의 서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서버 안에 여러 개의 애플리케이션이 동시다발적으로 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노드 서버 안에 지금 파드가 여러 개가 동시다발적으로 런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노드가 여러 개가 합쳐지면 클러스터가 돼요. 클러스터가 되고, 여기 지금 이제 KLA, 쿠버네티क्스 컴포넌트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파드가, 그죠? 같은 컨테이너를 가지고 있는 파드가 한 서버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죠? 뭐, 세 군데 이렇게 퍼져 있어요. 그냥 리플리케이션 셋이 3이다. 그러면, 그죠? 이게 그 애플리케이션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세 개가 있어서, 그래서 지금 하나가 런을 하는 동안에 나머지 두 개는 그냥 스탠바이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다가 여기에 있는 그 파드가 뭐 무슨 이유든지 간에 뭐 크래시가 일어났다 그러면, 그죠? 다른 파드에 있는, 그냥 똑같은 애플리케이션이지만 다른 서버에 있는 파드가 그 일을 대신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리플리케이션 컨트롤러가 있죠. 그래서 내가 그 파드를 몇 개까지 내가 카피를 시킬 것인가에 대한 그 컨피그레이션 인포메이션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라는 것은 바깥에서, 그죠? 리퀘스트가 들어올 때, 그 리퀘스트가 바로, 그 메시지가 바로 파드에 가는 게 아니에요. 그죠?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 개의 파드가 있으면, 그죠? 지금 얘는 액티브하고 나머지 두 개는 스탠바이면, 그죠? 누군가가, 그죠? 그 리퀘스트를 갖다가 지금 액티브한 파드에게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서비스예요. 그래서 얘가 만일에 다운이 되면, 그죠? 이제 서비스가 그걸 알아서, 그죠? 그 다음번 액티브한 파드에다가 전달을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디플로이는, 그쵸? 내가 이제 이 파드를 갖다가 디플로이 시킬 때 필요한 그런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있고요. 여러분이 그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 또는 뭐 NoSQL, 뭐 몽골DB 같은 걸 사용할 경우에 그 데이터를 갖다 저장할 수 있는 볼륨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쵸? 여기 시크릿은 이제 키, 그 다음에 패스워드 이런 것을 저장하는 장치고요. ETCL은 전체적인 컨피그레이션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스테이플셋은 여러분이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에 트랜잭션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 트랜잭션은 이제 에시드, 그렇죠? 이게 아토믹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가령 계좌를 갖다 계좌 이체를 한다 그러면, 그렇죠? A라는 계좌에서 돈을 뺀 다음에, 그런 다음에 그 돈을 갖다가 B라는 계좌에다가 집어넣어야 계좌 이체죠. 이게 아토믹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런이 돼야 돼요. 그래야 계좌 이체가 되는 거고요. 내가 돈을 빼서 넣기 전에, 그죠? 시스템이 크래시를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억울하죠, 너무. 그러니까 자기 돈은 빼갔는데 상대방의 돈으로 이체가 안 된 결과가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크래시가 됐을 때 얘를 리커버리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 필요한데, 이게 스테이트풀 셋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그런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그냥 넘어가겠어요. 너무 테크니컬하기 때문에 그 아키텍처 자체는 좀 넘어가고요. 그래서 아까 그 온프레미스 데이터 센터에 있는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들을 갖다가 클라우드 네트워크로 이렇게 셋업을 하려면, 그렇죠? 이런 것들을 해줘야 돼요. 여기에 로드 밸런스 해줘야 되고요. DNS가 또 있어야 되고, DNS는 도메인 네임 서버라고 그래서, 그렇죠? 일종의 네임을 갖다가 IP 어드레스를 바꿔주는 거예요. 자, 너무 테크니컬하니까 그것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서비스가 있어서 얘가 웹에서 리퀘스트를 받으면 그 리퀘스트된 메시지를 갖다가 파드에다가 내가 적당한 파드에다가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아까 여기 버추얼 머신이 있었는데 그 버추얼 머신 대신에 파드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파드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웹 서버에 파드가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애플리케이션 서버에 또 그 역할을 대신해주는 파드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죠. 데이터베이스에 역시 파드가 있어서 얘네들이 그 애플리케이션을 대신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특별히 내가 이 데이터베이스를 액세스할 때는 스테이트풀 셋이 또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리커버리 그러니까 크래시 했을 때 그 리커버리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etcd가 있어서 이 전체적인 컨피그레이션에 관련된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있고요. 디플로이가 있어서 그래서 파드를 갖다가 디플로이를 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플리케이션이 3이다 그러면 이제 파드를 하나만 생성하는 게 아니라 세 개를 디플로이를 해줘야 되겠죠. 이런 작업을 하는 것이 디플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
이 크라우드 네트워크를 갖다가 관리하는 이 관리자가 생각해야 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지금 얘기한 그런 것들이 있죠. 가령 어카운트 셋업 생각해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액세스 컨트롤, 액세스 매니지먼트를 해야 되죠. IAM이라는 매니저를 이용해서 액세스 컨트롤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리소스 디플로이먼트, 그러니까 뭐 EC2나 이렇게 서버 같은 거를 갖다가 우리가 인스턴스를 디플로이를 해줘야 되고, 거기에 따르는 스토리지를 컨피규레이션 해줘야 되고, 내가 데이터베이스 사용한다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컨피규레이션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오토 스케일링, 그렇죠? 예, 그래서 트래픽이 많으면, 그죠? 그것을 다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파드를 자동적으로 늘려주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컴퓨팅 퍼실리티를 자동적으로 늘려줘서 퍼포먼스에 제약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는 게 오토 스케일링인데, 그것도 생각을 해줘야 되고요. 전체적으로 네트워킹을 갖다가 컨피그레이션 해줘야 되고, 로드 밸런싱, 그 다음에 뭐 키워드, 그죠? 패스워드 이런 거 시큐리티 컨피그레이션 해줘야 되고요. 전체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고 로깅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디제스터가 일어났을 때 디제스터 리커버리를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보여주는 거는 아주 극히 일부분을 보여준 거고요. 실제로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그렇죠? 어드미니스트레이터가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죠. 예. 사실 어드미니스트레이터라고 했지만 이 사람이 또 DevOps이라는, 그렇죠? 디벨로프먼트 앤드 오퍼레이션이라는 그런 작업도 지금 같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예, 실제로 상당히 어렵죠. 이런 것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다 셋업한다는 게 하나도 에러를, 그렇죠? 내지 않고. 그러니까 첫째는 이 프로세스 자체가 굉장히 컴플렉스해요. 굉장히 복잡하고요. 그 다음에 그 순서에 따라서 또는 잘못된 커맨드 때문에 내가 에러를 갖다 오류가 많이 일어나는 그런 작업들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그죠? 어떤 사람이 와서, 우리 인플로이가 와서 얘를 갖다 좀 트레이닝을 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트레이닝을 시켜야 되느냐. 상당히 어렵죠. 예, 상당히 어렵고요.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게미피케이션을 이용해서 이 사람들이, 우리 게임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들이 오면 굉장히 좋겠죠. 예, 그래서 이 게미피케이션을 이용해서 이런 사람들을 트레이닝 시킬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이점이 있느냐? 그러면 여러 가지 그 게임 엘리먼트들, 그 다음에 게임을 이용해서, 그죠? 어떤 시나리오를 이용해서 이 사람들이 좀 참여도를 높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뮬레이트된 리얼월드를 갖다 시뮬레이션하는 그런 시뮬레이터, 또 게임이죠. 게임을 이용해서 이 사람들의 스킬을, 이 사람들의 기술력을 갖다 향상시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 가령 배지라든지 리더보드라든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리 그 게미피케이션의 컴포넌트를 이용해서 더 모티베이션, 동기유발을 시키고 또 인정을 해주고 하는 그런 작업들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복잡한, 그러니까 이게 게임에도 레벨이 있듯이, 그렇죠? 이것도 레벨을 갖다 좀 올려서 점점 더 복잡한 그런 게임을 함으로써 우리가 참여도를 더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닝하는 스킬을 갖다가 더 올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인터페이스는, 그죠? 게임하는 분이 전문적으로 있으니까, 그죠? 그 인터페이스를,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창의력이 좀 필요한 부분이고, 또 게임을 하시는 분들의 역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창의적으로 뭔가 유저 인터페이스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또 이 게임을 갖다가 시뮬레이션을 갖다가 트레이닝이 됐을 때 실제 상황에서도 똑같이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우선 시뮬레이션에서 트레이닝을 하기 때문에, 그죠? 그 트레이닝을 하는 당사자가, 트레이닝을 지금 하는 당사자가 에러를 일으켰다고 해서 큰 문제는 없죠. 그죠? 리얼월드에서 뭔가 에러가 일어나면 시스템이 다운되고, 그래서 유저들이, 커스터머들이 컴플레인하고 이런 결과가 일어나지만, 여기서는 그런 결과가 없습니다. 마켓 사이즈, 지금 시간이 좀 돼서 조금 한 5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마켓 사이즈가 지금 네트워크 매니지먼트의 마켓 사이즈는 8.7 빌리언 달러예요. 2022년에, 그 다음에 2032년에 19.9 빌리언 달러고요. 그리고 애뉴얼 그로스 레이트, 그러니까 평균 증가율이 9%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게미피케이션 마켓 사이즈는 2019년에 6.3 빌리언 달러였고요. 그 다음에 2027년에 37 빌리언 달러였고요. 그 다음에 연평균 증가율이 24.8%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어트랙티브한 그런 마켓 사이즈고요. 아직까지 이런 하이텍 컴퍼니하고 그다음에 게미피케이션한 그죠? 그래서 그걸 트레이닝으로 사용하는 그런 회사가 저는 못 찾았어요 아직까지. 예. 상당히 이것을 접목을 하면 이제 파이어네요. 그러니까 마켓을 갖다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이 다커 이그젬플 다 그냥 지나가고요. 예, 우리가 이거 다커 이그젬플 여기 어떻게 다커를 어떻게 컨피그레이션하고 그걸 KDS에서 쿠버네티스에서 어떻게 컨피그레이션하는지를 하는 것은 제가 잠깐 생략을 하시고요. 제가 이거를 정말 너무나 좀 나비스죠. 예, 그러니까 제가 이거 게임을 갖다 만들어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냥 저 나름대로 그냥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 레지스트리를 갖다 뭐 다스베이더의 데드스타, 라이브스타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은데 그 레지스트리 안에 있고요. 그다음에 그 여러 가지 그 파일럿이 이미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저거 기지국이 호스트고 그다음에 거기에 컨테이너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웜홀이 있어요. 그래서 한 스페이스에서 다른 스페이스로 이동시킬 수 있는 그 네트워킹이 있는 거죠. 브릿지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 있는 뭐 호스트나 컨테이너나 브릿지나 레지스트리 이미지는 여기서 그냥 가져온 거죠. 여기 보면 여기 호스트, 다커 호스트가 있고 여기 다커 레지스트리가 있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여기에 이미지가 있고요. 다커 이미지가 있고 하는 것들은 그래서 다커 호스트는 사실 기지국이나 마찬가지고요. 이 레지스트리는 그 데스타 또는 라이브스타 이게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미지를 가져와서 기지국으로 가져온 다음에 기지국에서 뭐 컨테이너로 그래서 컨테이너에서 뭔가 어떤 실행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드는 거죠. 여기 포인터 리더는 다 아시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게임을 하는 중에 뭐 가령 이미지를 그죠? 어떤 파일럿을 갖다가 웜홀을 통해서 기지국으로 이동을 시킨 다음에 그 기지국에 도착한 파일럿이 컨테이너 안에 들어가서 뭔가 어떤 미션을 갖다가 할 수 있게 뭐 이런 식의 시나리오를 여러분이 만들면 그죠? 그러면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그 다커를 갖다 어떻게 컨피그레이션 하는지 조금 이해를 하기 쉬울 것 같아요. 이거 그냥 보여드린 거고 너무나 좀 비기너가 만든 그냥 그 게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좀 더 이것을 리파인 시키고 그래서 정말 게임처럼 그러면서 그와 동시에 크라우드 네트워크를 갖다 컨피그레이션 할 수 있는 그런 게임을 만드는 것이 사실은 경쟁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크라우드를 컨피그레이션하는 프로페셔널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의 스킬과 그다음에 그 사람들의 참여들을 인핸스 시킬 수가 있다. 게미피케이션을 통해서. 그다음에 왜 러닝 인바이러먼트가 좀 더 다이내믹하고 활동적이고 인터액티브한 그죠? 그러니까 쌍방향의 그런 러닝 인바이러먼트를 만들 수가 있다. 그다음에 그죠? 이 러닝 프로세스가 굉장히 게임을 좋아하기 때문에 게임을 즐겁게 만들면 이 사람들이 굉장히 인조이하면서 트레이닝을 받을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우리가 리얼 월드를 갖다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무슨 에러가 일어나더라도 문제될 게 없죠. 그런 점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